나는 안방연이다. 올해로 69. 내 젊은 날은 치열했다. 오직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흔한 새길 한 번 모르고 30년 공직에 바쳤다. 내 삶은 남들에게는 고루하고 답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기에 그 성실함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훈장이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온 나의 길은 곧 나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정점에는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나의 노후 자금 15억이 있었다. 푼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아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한탕주의는 경멸했다. 그저 매달 따박따박 모으고 불려온 돈이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안방현이라는 남자의 삶의 증거이자 마지막 긍지였다. 은퇴 후 낡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고 아내 경숙과 함께 아담한 교회주택으로 이사가는 꿈. 따스한 햇볕이 드는 거실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 신문을 읽고 손주들이 재롱을 떨면 용돈 한두 푼 쥐어주는 소소한 행복. 가끔 경숙이 좋아하는 여행이라도 떠나면 더할 나위 없을 터였다. 내 15억은 그렇게 평온하고 안전한 황혼을 선물해 줄 거라 철석같이 믿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늘 불안했다. 하지만 이 돈이라면 그 어떤 불행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그랬다. 그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경숙이 보글거리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갓 내린 드립 커피의 향이 온 집안에 퍼졌다. 창밖으로 비추는 늦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평화였다. 귓가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대신 오직 우리 부부의 잔잔한 일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겼을 터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지만 발신자 이름은 익숙한 국민은행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안방현 고객님, 국민연금 지급계좌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 확인 후 정상 지급됩니다. 확인 링크 단축 URL.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류? 평생 문제없이 받아오던 연금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급하게 링크를 눌렀다. 어눌하지만 친절한 목소리에 상담원 화면이 떴다. 불안했지만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요즘 오류가 많아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연금을 지켜드리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도했다. 은행 직원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 내 돈을 내가 지키는 일인데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화면이 요구하는 대로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심지어 OTP 번호까지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내 굳건한 삶처럼 내 재산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화면이 깜빡이고 다시 은행 앱이 떴다. 그런데 잔고가, 숫자가 이상했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15억이 넘는 잔고였는데 0.00원이 찍혀 있었다. 내 눈을 비볐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똑같았다. 15억. 내 전 재산이 단 몇 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화면에 0.00원이라는 숫자는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블랙홀처럼 느껴졌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나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휴대폰이 툭 하고 떨어졌다. 거실의 평화로운 풍경이 갑자기 지옥처럼 변했다. 향긋하던 커피 냄새는 구역질이 나도록 역겨웠고 따뜻하던 햇살은 내 몸을 불태우는 듯 따가웠다. 화면에 뜬 텅 빈 잔고는 내 심장을 찢어 발기는 칼날이었다. 지옥.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내 황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주방에서 나오던 경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보고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여보. 거짓말이죠?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경숙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의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기도 했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은행으로 달려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창고 직원을 붙잡았다. 내 돈 어디 갔어요? 15억이 없어졌어요. 그 직원은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몇 번 만져보더니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고객님, 스미싱 당하셨네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지 몇 시간 지났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하겠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돼. 찾기 어렵다니요. 내 전 재산이라고요. 내 평생을 바친 돈이라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나의 호소는 절규가 되고 절규는 분노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법과 규정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무표정한 은행 직원들의 눈은 나를 경멸하는 듯했다. 사기꾼들의 교묘함은 칭찬하고 그 피해자인 나는 멍청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기꾼을 잡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내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15억이라는 돈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며칠 밤낮을 페인처럼 보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던가. 이깟 돈이 대체 뭐라고. 모든 것이 허망했다. 이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스미싱 피해는 그 자체로 거대한 지옥이었다. 내 침대는 나를 집어삼키는 심연 같았고 병든 아내의 기침 소리마저 내 죄책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그때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경숙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동안 시름에 잠겼던 내 얼굴보다 더 잿빛이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조용히 내게 다가와 병원 진찰 기록지를 내밀었다.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떨렸다. 나는 글자들이 아닌 불길한 예감에 흔들렸다. 악성 종양. 췌장. 내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스미싱으로 전 재산을 날린 참혹함 위로 벼락이 또 한 번 내리쳤다. 메마른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진 두 글자. 암. 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전 재산을 잃은 남자에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이 덮쳤다. 나는 그날 모든 것을 빼앗겼다. 돈을 잃는 지옥,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르는 지옥. 내 삶에 두 개의 거대한 지옥이 동시에 찾아온 순간이었다. 과거의 어떤 어리석음이 혹은 어떤 지독한 욕망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처참한 파멸로 이끈 것일까? 피할 수 없는 지독한 비명만이 내 황혼을 뒤덮고 있었다. 그 충격에 휩싸여 나는 며칠을 더 페인처럼 보냈다. 아내는 말없이 곁을 지켰지만 그 침묵이 더욱 나를 옥죄어왔다. 마치 내게 다가올 또 다른 비극을 암시하는 듯한 암. 그 이름만으로도 내 아내가 죽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내 마지막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내 아픔을 가족들에게 터놓았다. 내가 망했다. 경숙이도 암이라는데.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요즘 부쩍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혹시 어머님 일 때문만은 아니실 거예요. 은행에서도 나이가 드시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은 병원 가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치매 검사? 내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이제 판단력 흐려진 늙은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내가 쌓아올린 30년의 명예, 나의 성실함. 그 모든 자존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아버님이 혹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러신 건 아닌가요? 하는 듯한
그들의 의심 섞인 눈빛은 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내게 돈을 빌려줄 생각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아있을지 모를 유산에 대한 계산적인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아침 경숙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늘었다. 여보, 병원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더군요. 더 늦으면 안 된대요.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 꽤 많이 든다고 하네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경숙의 손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를 살릴 수술비와 치료비는 스미싱으로 날아간 15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다. 나는 내 이마를 짚었다. 수십 년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이제는 아내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 현실이 꿈이기를 바랐다. 아니, 차라리 내가 그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은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겨우 버는 월급으로 각자 가정이 힘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내 노후 자금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 했던 꿈이 이제 아내의 생명과 바꿀 처절한 절망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돈을, 아내의 생명을 지켜내야 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 어떤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아내와 나, 그리고 이 비극에 얽힌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으로 한 발짝씩 밀어넣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발버둥 쳤다. 그때였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얼굴이 섬광처럼 내 뇌리를 스쳤다. 윤희. 불꽃 같던 눈빛, 가난했지만 나를 사랑했던 여자. 23, 나를 버리지 말라며 울부짖던 그녀의 얼굴. 어쩌면 그녀라면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그 예감은 거부할 수 없는 지독한 욕망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렇게 파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의 파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지옥 같은 절박함 앞에서 15억을 날린 남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내 평생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남은 것은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채 시장을 기웃거렸다. 땀과 눈물로 일군 15억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아내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꼬박꼬박 총각을 다투며 나를 옥죄어왔다. 병원에서는 나날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수많은 사채업자 사무실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다. 한때 존경받던 공직자라는 나의 과거는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 앞에서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제발, 제발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몸으로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다. 달아빠진 내 구두 위로 흐르는 눈물은 바닥에 스며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들의 거만한 구두는 마치 나의 삶을 짓밟는 듯했고 그들 앞에서 나는 벌거벗겨진 채 모든 존엄성을 잃은 짐승에 불과했다. 이 늙은 몸을 어떻게 갚으라는 것인지. 막막함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마지막 희망처럼 떠올랐던 여인이 있었다. 윤희. 윤희는 세월의 흐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23의 불꽃 같았던 눈빛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더욱 농염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다. 보석으로 치장한 손가락, 아찔한 실크 드레스, 그리고 짙은 립스틱 너머로 미소 짓는 오만한 표정. 가난한 예술가의 꿈을 꾸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눈부신 성공과 함께 차가운 오만함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숨막히는 존재감은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윤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내가 죽어가. 나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안방현 씨. 아니, 안방현 씨 맞죠? 놀라워라. 그토록 고고했던 분이 이렇게 제 발밑에 엎드릴 줄이야. 세상 참 재밌네요. 그때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버리고 갔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 꼴이라니. 그때 당신의 고고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아세요? 당신은 몰랐겠죠. 가진 것 없는 저 같은 여자의 진심 같은 건. 그녀의 눈빛은 불꽃 같던 과거의 사랑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나를 처절하게 비웃었다. 그럴수록 내 안의 절박함은 더욱 지옥처럼 타올랐다. 나는 아내의 생명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그리고 윤희의 뇌세적인 유혹 앞에서 짐승처럼 반응했다.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목적 앞에 나의 이성과 도덕은 무너져 내렸다. 아내. 당신 아내라면 그 병약하고 늘 아팠던 여자 말인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때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내에게 가지, 왜 날 찾아와요? 윤희야. 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 다 용서해다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제발 돈 좀 빌려줘. 아내가 정말 죽어가. 윤희 차가운 웃음 재미있네요. 안방현 씨, 당신은 늘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좋아요. 그 돈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야 할 거예요. 그때처럼 당신의 고고한 자존심? 아니,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당신의 영혼 정도. 윤희는 내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눈빛 속에서 지독한 복수심을 읽었다. 겉으로는 나의 청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나를 파멸시키는 것.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아내의 생명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윤희의 덫에 걸려들었다. 아내의 병상 옆에서 위선적인 남편의 얼굴로 웃었고 밤에는 윤희의 품에서 쾌락과 죄책감 사이를 오갔다. 나의 이중 생활은 완벽한 가면극이었다. 나는 낮에는 성실한 가장으로, 밤에는 욕망에 타오르는 짐승으로 살았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희의 요구는 대담해지고 섬뜩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나의 집 문서, 그리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한때 망설였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수술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갔다. 수술은 실패로 돌아간 듯 했다. 매일매일 아내는 더 야위어갔고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나는 다시 윤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줌의 양심마저 그녀에게 팔아넘기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내가 서명한 서류들이 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쯤은 이미 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윤희는 나의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존재까지.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방문자가 나의 이중생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느리였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며느리 아버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버님 핸드폰에 계속 낯선 전화가 오는 것 같던데. 혹시 어머님 치료비 때문에 또 이상한 곳에서 돈 빌리신 거 아니죠? 나레이션 며느리의 눈은 나를 꿰뚫어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지옥 같은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윤희의 덫에 걸려든 비참한 남자였다. 나의 삶은 거짓으로 점철된 위선적인 가면극이 되어버렸다. 낮에는 병실에 찾아가 경숙의 야윈 손을 잡고
위선적인 남편의 미소를 지었고 밤에는 윤희의 품에서 쾌락과 죄책감의 늪을 헤매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은 나를 더욱 옥죄어왔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의 숨통을 조여왔다. 나는 완벽하게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멸의 중심에서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내. 경숙이 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병색 짙은 얼굴 뒤에는 섬뜩한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병실로 찾아왔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숙에게 물었다.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경숙은 며느리에게 짐짓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촉은 이미 나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전 안방연의 옷에서 나는 낯선 여자 향수를 맡았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국민은행이라는 발신자 이름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과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를 버렸던 남편 안방연. 병든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경숙의 병색 짙은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때 경숙은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병원으로 찾아와 간병하던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였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윤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폰 화면 속 충격적인 진실은 경숙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이었다. 자기야, 보고 싶어요. 오늘 밤은 나랑 같이. 그녀의 손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파편처럼 떨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마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평생을 바친 남편의 배신, 그가 나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은 나의 육체를 파먹는 암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통이었다. 그날 이후 경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침묵 속에 냉혹한 복수를 결심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병색 짙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얼어붙은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 대신 냉혹한 결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두 손은 이불 속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력이 아닌 맹렬한 복수심을 품고 있는 듯했다. 나의 육체는 병들었지만 나의 영혼은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를 이렇게 만든 안방연, 그리고 그 여자 윤희. 그 둘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경숙은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놀랐지만 경숙의 복수심은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안방연이 윤희에게 돈을 빌려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돈이 스미싱 피해 복구는커녕 윤희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윤희가 안방연을 철저히 유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남편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노후 자금, 그리고 그의 젊은 날의 모든 추억을 빼앗아버리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스미싱 피해라는 나의 나약한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안방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은밀히 재산 현황을 살피고 있었다. 경숙은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 며느리에게 던진 복수의 씨앗. 그녀는 며느리를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였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며느리를 은밀히 불러냈다. 아가, 내 시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지? 너도 느꼈을 거야. 어쩌면 치매 초기일지도 몰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어머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버님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고집이 워낙 세셔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 시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큰돈이 걸린 일이니까 아버님한테 남은 재산이 사실은. 경숙은 며느리에게 윤희의 존재와 안방연의 스미싱 피해,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의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포장하여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며느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했고 며느리의 손에 은밀한 사진들과 메시지들이 담긴 USB를 쥐어주었다. 며느리의 눈은 탐욕과 놀라움으로 번뜩였다. 경숙은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이 싹을 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거대한 복수의 숲을 이룰 것을 알기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해요. 아버님이 어머니 재산까지 날리신 거 아시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희 부부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혼하세요. 그럼 저희도 엄마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안방현 씨,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에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내게 넘기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서류까지. 그럼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안방현 씨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다 망쳤으니 이제 안방현 씨도 다 망가져야죠. 이제 당신 남편은 나한테 넘어왔으니 편히 잠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병세가 깊으시던데 언제쯤 돌아가실까? 내가 감히. 어디까지 나대는 거야? 내까지 깨. 나의 남편을 훔치고 나의 재산을 탐내고 감히 내 목숨까지 조롱해.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이 지옥에 너도 함께 끌고 갈 거야.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나가. 이건 윤희가 너희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짓을 담고 있는 거야. 스미싱 사건의 배후 재산 가로챈 증거, 그리고 모든 음모가 담겨 있어. 이걸 경찰에 넘겨.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내 시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너희 가정도 지킬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쓰는 거야. 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USB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이 되었다. 그 안에 충격적인 증거들, 윤희와의 불륜 증거와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추악한 내용들은 지역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나의 이름 앞에는 패륜적. 아버지, 불륜을 저지른 노인, 재산을 탕진한 가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들이 늘어붙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던진 비장의 카드는 결국 나의 가족과 남은 명예마저 모두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염이 되어 되돌아왔다. 나는 폐인이 되었다. 온 동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불쌍한 노인이자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한때 존경받던 공직자 안방현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나의 모든 사회생활은 한순간에 단절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잃어버린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고 병들어가는 아내는 지켜내지 못했으며 끝내 나의 자식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나는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인 낡은 아파트의 구석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뿐이었다. 갈 곳을 잃은 몸과 마음은 매일 밤 술독에 잠겼고 알코올이 주는 일시적인 망각 외에는 그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었다. 침묵만이 나를 감싸는 폐가와도 같은 방 안에서 나의 고독은 끝이 없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날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나의 마지막 끝마저 끊어냈다. 며느리 아버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어요.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슬픔이나 애도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하고 사무적인 통보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경숙.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살려내려 했던 그녀. 그녀는 나의 추락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어코 복수의 마지막 칼날을 휘두른 후 마침내 나를 홀로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남은 건 고통뿐인 세상이었다. 나는 이미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낸 채 나의 작은 식탁에 홀로 쓰러져 텅 빈 술병을 움켜쥔 채 발견되었다. 며느리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방은 어수선했고 나의 옆에는 굳게 닫힌 가족 사진 액자가 뒤집혀 있었다. 그 속에는 나의 젊은 날 환하게 웃고 있던 경숙과 윤희가 함께 담겨 있었다. 모든 과거가 끝없이 펼쳐진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경숙의 장례식 그리고 나의 장례식 모두 조용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경숙에게 철저히 버림받았고 윤희에게 이용당했으며 자식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나의 비극적인 삶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나와 경숙 두 인물 모두가 사망한 후 복수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나의 불륜과 횡령 의혹은 모든 언론의 초점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윤희가 있었다. 그녀는 스미싱 사건의 배우이자 안방연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미쳐버린 윤희는 나의 병실로 찾아와 경숙의 빈 침대 앞에서 절규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 찢어진 옷, 과거의 매혹적인 모습은 간데없고 광기에 사로잡힌 초라한 여인만이 남아있었다. 윤희 오경숙,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어? 왜 나에게만 이토록 잔인해? 윤희는 울부짖었다. 그 절규는 경숙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파멸을 향한 통곡이었다. 그녀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고 그녀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윤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며칠 후 비 내리는 어두운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시든 꽃 한 송이가 차가운 강물 위로 떨어져 흐려졌다. 그렇게 불꽃 같던 한 여인의 삶도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다. 그녀의 몸이 강물 속으로 잠기는 순간 파란만장했던 나의 삶과 윤희의 삶이 완전히 멈추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안방연도 죽고 윤희도 죽었다. 나의 복수에 이용당했던 며느리는 자신이 뿌린 소문들이 가족 모두에게 빚으로 돌아오자 자식들을 데리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그 누구도 이 지독한 복수국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경숙은 홀로 병실에 남겨졌다. 복수의 불길은 모두를 태워버렸지만 그 불길 속에서 그녀 또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사랑하는 손주들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함과 고통, 그리고 처참하게 파괴된 삶의 잔해뿐이었다. 그녀의 앙상한 손에는 남편의 유품인 닳고 바랜 지폐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쓸쓸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숙, 나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 황혼의 비명 속에서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재가 되고 파멸만이 남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말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 누구의 기억에도 행복한 마지막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황혼의 비명은 모두를 집어삼키며 끝이 났다.